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네모경제 손여로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모란 데서 방송에 갔습니까? 네모경제. 굉장히 이름은 귀염귀염해 보이지만은 네. 뜻이 굉장히 심오하거든요. 내 안의 모든 경제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네모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개인사분들께서 알고 있는 정보도 있을 수 있고 예. 모르는 정보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데이터가 정보가 맞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이제 긁어서 알려드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PR 홍보를 또 네모경제에. 그렇습니다. 예. 자, 반도체 얘기를 할 텐데, 와, 정말 뭐 반도체 없는 분들이 요즘 아마 제일 괴로울 거죠. 그렇습니다. 반도체 포모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왜 이렇게 잘 가는 거예요? 오랜만에 포모란 단어가 2차 전지 때랑 제약바이오 때랑 또 반도체도 또 포모란 단어가 오는 것 같고 이 포모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거래 대금도 상당하고 뉴스도 너무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제가 대본을 작성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반도체, 제약바이오는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나 이게 제일 고민이었고 반도체는 무슨 얘기를 한정된 시간에 선택해서 해야 네. 되나? 그냥 다 말하면 1시간, 2시간으로 말할 수 있는데 어떤 정보를 엄선해서 말씀드려야 우리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될까 하다가 일단은 업황에 대해서는 그냥 명확하게 이제 수출 데이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1분기 수출이 2,199억 원으로 나오면서 전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8% 증가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139% 증가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반도체가 이끌고 있다. 요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고요. 세부적으로는 뭐 반도체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굳이 안 하겠지만 뭐 철강이나 화학이나 자동차 이것도 주춤했다. 그러나 이 반도체 수출이 원유 상승으로 인한 경제 피해보다 월등하게 좀 상승하면서 국내의 어떤 경제 수지에 호황을 좀 일으켰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수적인 뉴스는 워렌 버핏께서 한마디 하신 거? 네. 약간 좀 지금 증시는 도박과도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박사님과 버블이냐 아니냐 해서 논쟁을 하면서 이제 워렌 버핏이 이제 박사님 편에 딱 들어갔는데 저도 이제 이 시장에 10년 정도 있으면서 워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걸 한 4번 정도 들었어요. 네. 보통 이제 시장이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한 번씩 등장하시는데 이분의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어떤 증시에 영향력이 작용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신 지가 3일이 됐고 오늘이 이제 목요일날 녹화인데 목, 월, 수가 정말 뜨거운 장세였는데 오늘은 하루 쉬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전약 후강 장세 나오고 있고 기관수 매수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박사님 말씀과 워렌 버핏 옹의 이야기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일단 단기 고점, 아예 추세 꺾이는 게 아니고 단기 고점 같은 경우는 2분기랑 3분기 사이기 때문에 2분기랑 3분기 사이에 내가 반도체 종목들을 갖고 있다가 일부 좀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했을 때는 줄이되 8월과 9월 사이에서는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 발표랑 투자 기조에 따라서 지금이 단기 고점 나오고 눌림목 나오면서 다시 상승할지 아니면은 단기 박스 거래 갇힐지 그 부분은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감히 저 같은 인물을 워렌 버핏과 비교를 해주셔서 매우 감사하나. 네. 보시는 분들이 뭐 제가 비관론자인 줄 아시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AI가 버블 단계인 건 맞다. 네네. 그러나 버블이라고 해서 도망갈 필요는 없다, 그죠? 버블인 건 인식은 하고 있자, 그죠? 그렇죠. 인식은 하고 있지만 버블이라고 하는 게 뭐 거품 명화 등 생겼다고 없어지나요? 계속 버블이 커지니까, 그죠? 그거를 투자자는 잘 누리고, 그죠? 네, 맞습니다. 잘 이제 그러나 이제 소위 이제 파티장에 출근은 어딘지도 이렇게 좀 확인도 해놓고, 그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의미였었고요. 지금으로서는 뭐 워낙 그 좋은 얘기가 많죠. 글로벌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반도체에 갑이 됐고요. 글로벌 업체들도 보니까 빅테크들 실적 발표하고 보면 뭐 또 주가도 보면 뭐 미국 반도체 주가도 하루에 막 10% 15% 막 난리가 아니에요? 이미 그 뉴스를 이제 경제TV 챙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뭐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을 모르신 분이 안 계십니다. 벌써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대기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첫 번째로 마이크론이 가장 먼저 실적 발표했고 최근에 2주간에 뭐 알파벳, 메타, 뭐 넷플릭스, 아마존, MS 다 실적 발표하고 인텔이랑 AMD가 저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저는 가장 유심히 봤던 게
실적 퍼포먼스가 얼마나 나왔고 그들은 가이던스를 올렸느냐 이 부분인데 많은 투자분께서는 공감해 주셨는지 저 역시도 약간 기준폭을 한 30%를 봤거든요. 만약에 이들이 투자 비용까지 이제 투자 비용도 다 재무제표에 들어가니까 재무제표에 들어가고도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30% 이상 개선되느냐 혹은 30% 이상 개선됐는데 투자 기조를 줄이지 않느냐 이게 투자 포인트였는데 지금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실적 개선을 못 이룬 종목은 메타 혼자고요. 근데 메타도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기조를 이제 줄이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주가 약세를 회복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빅테크, 뭐 세븐, 뭐 빅세븐, 뭐 하이퍼스케일러 네 군데 이렇게 통틀어 가지고 약간 시장을 살짝 흔들었던 건 오픈 AI랑 메타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나머지 4개에서 5개 기업들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의 실적 발표하고 그들의 KPX 투자 기조를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글로벌 빅테크 IT에 대한 투자는 지속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최근 2주간에 있었던 뉴스들을 제가 정리해 드린 거고 최근 3일 동안 있었던 뉴스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네. 뭐 엔비디아가 LG전자랑 뭐 로봇업 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뭐 TSMC 이제 애플이 TSMC에 대한 의존도 줄이겠다는 이야기,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리기판 이야기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당연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중심으로 한 매수세는 여전히 들어오지만 그 아랫단에 있는 뭐 장비라든가 소부장, 뭐 유리기판 뭐 이런 종목들도 좀 재밌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미국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반도체 저는 탑인데 마이크론도 잘하는 것 같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TSMC 워낙 독보적이고 구글이 알파벳이 확실히 그 검색 쪽 그 AI 시장에서의 입지가 그죠? 왜냐하면 오픈 AI는 지금 조금 어렵잖아요. 경쟁자들이 많이 나서고 그죠? 투자는 계속해야 되고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오는데 제미나이 잘하고 있고 그죠? 챗 GPT보다 제미나이가 성능이 더 좋다고 평가하시는 분들 요즘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게다가 클로드. 네, 그래서 이제 MS 실적 발표랑 알파벳을 비교해봤을 때도 저도 알파벳이 더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알파벳은 이제 자기네 저기도 잘하고 네. 또 클로드에도 투자도 해놓고 그죠? 잘하는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포모를 어떻게 볼 것인가인데 SK 하이닉스를 240만 원을 부르신 분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목표가를 그 당시에 지금 240만 원? 오늘 보니까 SK에서 300. 그러니까 삼성전자 50만 원, SK 하이닉스 300만 원 불렀는데 네. 한 2달 됐죠? 제가 240만 원 부른 게 1월이었습니다. 아 1월이었어. 그 당시에는 아마 삼성 SK 하이닉스의 목표가가 한 뭐 150, 제일 높았던 170? 때가 막 150, 160 그렇죠? 정도. 그럴 때 240 올렸는데 누가? 손열호 그렇습니다. 본부장이. 네. 네. 근데 그게 진짜 가시화가 돼서 그죠?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아, 더 불러야겠는데 이제 손열호 본부장. 일단 저는 준비해온 건 280이고요. 네. 근데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최초에 작년 말이나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올해 1월 달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퍼가 한 7, 8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퍼포먼스가 나오기 전 SK하이닉스는 이미 나왔었고 이미 나왔는데 주가가 뭐 40만 원, 60만 원대였으니까 퍼가 뭐 7, 8 요런 됐었는데 지금 이제 주가가 뭐 160만 원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퍼가 27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지금 뭐 27만 원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퍼가 22 요즘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박사님과 제가 한창 이야기 나눌 때는 퍼가 7, 8밖에 안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마이크론이랑 엔비디아도 제가 막 뭐라 했던 게 엔비디아가 지금 퍼가 41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26 정도 됐었는데 마이크론 12개월 선행퍼가 5.9 정도 된다고 합니다. 12개월 선행퍼. 그다음에 저도 현재 퍼보다는 이제 내년 1년 뒤 실적을 예상으로 한 12개월 선행퍼를 말씀드리는데 SK하이닉스 12개월 선행퍼가 4.1. 그래서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12개월 선행퍼 5.9고 그다음에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좀 궁금한 게 주가가 선반영이 됐냐라는 질문을 많이 주가 선반영이 된 거 같냐? 그럼 저는 그렇게 질문하시면 답변에
우리가 PER이랑 PBR이 어느 섹터, 어느 기업이 어느 PR, 어느 PBR이 이 기업의 적정 PER이다. 이건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피어 그룹 대비해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업이랑 퍼 차이가 얼마나 나냐 이걸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건 정답이 없으니까 과거 경험을 보면은 우리가 사이클릭한 기업들 보면은 보통 제자리에 있을 때는 보통 퍼가 10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기업이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고 보면은 실적 발표보다 주가 먼저 올라다 보니까 퍼가 올라가고 그래서 뭐 그러다 보면 이제 고퍼주 이제 선호하신 분들 계시고 그러다가 이 기업이 공급 과잉 뉴스 나오거나 이제 더 이상 수주 안 나오거나 그러면은 뭐 실적이 제자리 걸으면은 주가 다시 빠지면서 다시 퍼가 10 근처로 내려가고 그러면서도 어떤 이런 주가 기대감 선반영 되면 보통 주가가 뭐 30에서 이제 퍼가 30에서 40 정도 올라가다가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41, 그다음에 마이크로나 TSMC 같은 경우도 35에서 더 피크 치지 못하고 다시 뭐 21, 22까지 내려온 상황. 근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12개월 선회포 같은 경우는 뭐 5.9, 5.8인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4.9, 4.1이니까 요 괴리를 봤을 때는 네. SK하이닉스의 목표가는 제가 불렀던 거에다가 1.2를 곱해가지고 한 280 정도 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거는 롱텀 계약이 나왔다는 거. 롱텀 계약이 나왔다는 거는 어떤 약간 파생 상품과도 같은 우리가 어떤 단가 변경이 앞으로도 있겠지만 약간 이 바운더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사실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준 지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2분기에서 3분기로 지나갔을 때 이 기업들이 발표한 실적 기조, 가이던스, KPI 투자 기조를 확인해 가면서 목표가를 지속적으로 바꿔나가겠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뭐 그죠? 행복하게 그냥 뺏기지만 않고 안 팔고 있으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냥 그 공인인증서를 갖다 버려요. 삭제해버리면 됩니다. 삭제, 삭제하시든지 그죠? 공인 숨겨버리든지. 네, 예. 그래서 하이닉스의 목표가는 280만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200 이상 240을 불렀던 여로손 손여로 본부장이 280으로 올렸고 삼전은요. 삼성전자는 제가 34만 원 정도 불렀었거든요. 네. 34만 원 정도 불렀었는데 일단은 또 이게 흐름을 또 거스르면 안 되니까 저도 이제 SK하이닉스를 산정했던 금액과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35만 원에서 20% 할증을 해가지고 일단 40만 원 정도 불러보고 2분기 실적 발표 앞두면서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그다음 또 그 뒤에 마이크론 그다음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 또 우리 빅테크들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 실적 발표했을 때 그때 실적 발표한 이제 KPI 투자 기조 확인하면서 또 목표가를 또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언제 사냐고 하면 그때 사라고 그죠. 두 개 중에 뭐 사냐고 하면 둘 다 사든지 아무거나 사라고 얼마나 우리가 이 연사 목놓아 우리가 얼마나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없다. 혹은 뭐 팔았을 수도 있죠, 그죠. 오르면서 좋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없다. 반도체 포멀로 끼고 있다. 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옛날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한 번도 매매 안 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한 10명 중 5명 했다고 한다면 예.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샀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10명 중 3명 정도. 근데 제가 이제 이제 정규 방송도 나가지만 유튜브에서 나갈 때는 좀 세게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아직도 안 사고 뭐 하셨어요? 이렇게도 말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 투자자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한 번도 매매를 안 한 사람이다라고 좀 강하게 말하거든요. 유튜브에서는. 근데 그럼 악플이 마구 달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어디 그렇게 하냐. 네, 근데 지금 없어가지고 열받아 죽겠는데. 근데 이제는 네. 그런 말씀을 드려도 악플이 별로 안 달리는 거 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단 한 번도 매매를 안 한 사람은 별로 없다. 거의 없다라고 판단되고 간혹가다 한 분 정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만약에 내가 정말 그 10분 중에 한 분이면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사셔야 되는데 전체 투자금의 20%를 투자하시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비중은
뭐 10대 10도 괜찮고 15대 5도 괜찮습니다. 저는 SK하이닉스를 좋아하니까. 근데 만약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였으면 그냥 사시라고 말씀드렸겠는데 일단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나오면서 위아래로 꼬리가 기니까 일단 절반만 7.5, 2.5 사놓고 나머지 7.5, 2.5는 다음 녹화 때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탑에 대한 전략들을 말씀드렸고 소부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부장은 사실은 옛날 같으면 이제 이제 장비, 그죠? 네. 부품, 소재, 뭐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카테고리를 모아서 갔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은 뭐 그냥 새로운 광통신 이것도 소부장이 될 수 있나? 뭐 광연결, 기판, 유리기판 그죠? 얘는 갑자기 막 SKC가 상한가 가버리고 그죠? 막 정신이 없어요. 옛날에는 약간 섹터별로 조금 그러니까요. 따로따로 움직였다고 한다면 네. 그냥 이제는 뭐 2차전지 ES 같이 움직이고 네. 그다음 소부장도 원래는 옛날에는 소부장 이렇게 순서대로 돌거나 네. 아니면 역순으로 돌거나 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소재 따로 부품 따로 장비 따로 어쩔 때 뭐 유리기판 따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HTS를 보면은 정말 3, 4년 전에 비해 테마가 정말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섬유, 뭐 전기전자 이거는 52개가 정해져 있지만 뭐 반도체도 뭐 장비 소재 있고 뭐 광통신도 생겼고요. 우주항공도 생겼고 뭐 인공위성도 생겼고 제약 바이오도 뭐 제약 연구 뭐 CDM 이렇게 세분화가 되면서 종목들도 정말 다양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일단은 장비 쪽을 말씀드릴 거고 왜냐하면 제가 저번 달에 소재 말씀드렸습니다. 탑픽이 동질세미캠이었고요. 네. 동질세미캠도 오늘 보니까 그때 말씀드린 4월 16일 기준으로 한 25% 이상 수익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동질세미캠 방송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 좀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소재 같은 경우는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수급이 좀 어려워졌고 그 다음에 부품이랑 장비 같은 경우도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재 기업들도 이제 가격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소재 관련 종목들도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유리기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너무 강하게 상승을 해가지고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은 유리기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손절 못하는데 조금 안전하게 좀 실적 나오는 종목들 없을까요? 이러신 분들께는 제가 오늘 좀 장비를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장비 업체 가운데서 그러면 몇 개 종목을 픽해 오셨습니다. 볼까요? 네, 우선은 지금 증설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증설이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지금도 뭐 삼성도 이제 P4 공장 올해 이제 준공의 속도를 내겠다고 했었고 지금 뭐 신성 ENG나 한양 ENG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그들이 어떤 공장 증설을 하기 위해서 약간 스타트업을 끊는 기업들이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증설하는 현장을 가보면은 오징어 배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전체가 다 이렇게 네온 사인 한 게 아니고 오징어 배처럼 중간중간 이렇게 반짝반짝 아직 요거밖에 안 지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장비 기업들은 당연히 공장이 준공되고 완공돼서 이제 뭐 클린룸 만들고 클린룸 만들어져야 이제 장비가 입고가 될 거기 때문에 그때 좀 실적이 반영이 될 거다. 그래서 실제로 이미 수주가 미리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평택이 P4 공장이라든가 뭐 M15에서 청주 공장이라든가 그 뭐 새만금에도 또 공장 짓겠다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장비주들은 좀 추가적인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가지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PSK, 그다음 두 번째로는 STI, 그다음 세 번째로 하나마이크로 말씀드릴 건데 일단 저는 PSK랑 STI를 말씀을 드릴 거지만 저는 좀 분할 매수 잘합니다. 저는 좀 유명한 종목 좋아합니다. 이러신 분들은 PSK 홀딩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PSK 홀딩스의 약간 밋밋한 장점들 갖고 있는 종목들이 각각입니다. 그래서 PSK 같은 경우는 PSK 홀딩스에서 인적 분할돼가지고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후공정 장비를 만든다고 한다면 PSK 같은 경우는 전공정 장비를 만들고 있고요. 이번에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이행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딱 헤드라인만 보고 에게 했는데 잘 보니까 잘했더라고요. 뭐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이상 상승했으면 물론 뭐 한미반도체나 뭐 이런 종목들한테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런 종목들은 제가 이미 좀 소개를 드려가지고 그런 종목들을 제외한 종목들 중에서는 뭘 봐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봤을 때는 저는 PSK 이 정도 실적 보여준 거 좀 잘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배당을 2% 이상 주겠다라고 했는데 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배당금 650원인데 현재 주가가 99,000원인데 어떻게 2%지라고 했는데 배당 기준일이 12월 31일이더라고요. 그래서 12월 31일에 주가가 6만 원이었나? 그랬는데 그 6만 원 기준으로는 배당 수익률을 2%를 달성해서 뭐 잘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형님 디램이어서 아우 낸드 터졌다. AI발 슈퍼사이클이 본궤도 오르면 이 전공정 장비 내에서 디램뿐만 아니라 이제 낸드 수주 효과가 클 수 있기 때문에 테스랑 PSK를 선호 종목에 올렸는데 저는 테스는 너무 유명하니까 테스를 공략하실 분들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어려우신 분들은 PSK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STI 보려고 하는데 저는 PSK 홀딩스를 이미 한미반도체랑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장비하면 맨날 한미반도체랑 이오테크닉스랑 PSK 홀딩스 제가 맨날 소개해드린 종목도 있어가지고 이제 약간 포스트 PSK 홀딩스가 됐으면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직 됐다는 건 아니고 평가를 보니까 국내 이제 SK스랑 삼성전자는 이 리플로우 장비를 PSK 홀딩스한테 받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STI한테 납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STI가 이제 세정 장비나 약품 처리 장치 이런 것들 만들지만 2013년에 무연납 진공 리플로우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무연납 진공 리플로우 장비 성능이 이 PSK에서 만든 것보다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국내에는 납품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근데 중국에는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리플로우 장비가 탄화규소 기반의 반도체 장비랑 세라믹 기판 분야에서는 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보니까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견조한 실적 발표하는 모습 보여줘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를 드릴 거고요. 네. 세 번째로 하나 마이크론 말씀드릴 건데 두산 테스나랑 SFA 반도체 붙여드리고요. 네페스는 지난주에 소개드렸습니다. 네페스가 약간 그 팹리스 기업인데 시스템 반도체 관련도 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네페스 소개드렸는데 네페스가 변동성이 제일 강하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산 테스나랑 SFA 반도체도 괜찮은데 기술적 위치는 하나마이크론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하나마이크론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을 외주로 해주는 오사트 기업인데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모든 물량을 받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근소하게 물량이 많습니다.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파운드 이제 후공정 패키징에 거의 80%를 하고 있고 20%를 하나마이크론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베트남 법인에서 매출 기여가 전망이 됩니다. 2025년 말에 베트남 법인이 완공이 돼가지고 그 일대에 있는 메모리 메이커들의 후공정 패키징 외주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6년에는 그 외주한 결과가 실적이 반영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국내 두 곳과 북미 한 곳에 이 2.5D 패키징 샘플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그 낙수효과를 얻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국내 두 곳은 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북미 한 곳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인텔이 아닐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좀 알려주실 것 같고요. 왜냐면은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이 TSMC에다가 너무 납기가 오래 걸리니까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했을 때 낙수 효과를 이제 삼성전자가 얻을 거고 그러면 삼성전자 역시도 자신들이 다 소화를 못하면은 하나마이크론도 좀 물량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견조하게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후공정 패키징 외주 업체들 중에서는 기조 유치가 제일 안전해 보여서 소개를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타픽으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픽은 뭡니까? 타픽은 테크윙이고요. 네. 검사 장비 네. 테크윙. 일단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 업체인데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 보니까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7% 증가를 한 524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299.7%인데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97억 원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에 약간 근소하게 흑자를 내다 보니까 퍼센트가 엄청나게 크게 나왔다. 근데 저는 테크윙의 어떤 꾸준하게 봤을 때 이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에 비해서 실적이 잘 안 나와서 조금 아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변동성이 강하고 이
큐브 프로브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에 꾸준히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낙소가 얻을 수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메모리 투자 사이클 속에 수혜의 강도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주목할 대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데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중에서 증설 규모가 어느 기업이 클까라고 봤을 때 저는 삼성전자 증설 규모가 좀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큐브 프로브를 납품하고 있는 테크윈이 그 낙수 효과를 얻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리포트 읽어봤을 때 보수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꼽고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냐. 그래서 제가 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를 하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노조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손해액이 꽤나 크다고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21일부터 총파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달리 주주 연대가 조금 이제 나오는 대응하려고 나오는 부분들이고 정부도 나섰다라고 해요. 전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의아합니다. 노란봉투법을 이제 권장하는 정부가 이걸 협의를 하겠다고 나섰을 때 과연 노조가 이제 21일 전에 협의가 됐을 때는 요 리스크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요 리스크가 부각되면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테크윈은 그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제일 덜 상승한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3월 중순이나 4월 말에 보여줬던 변동성도 하루에 15% 이상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분할 매수해놓고 수익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인다. 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얘기하겠습니다. 2차 전지 비중 확대? 비중 확대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네. 있고요. 2차 전지 최근 3개월을 좀 되돌아가 보면은 이들이 계획한 것대로 잘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ESS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현실화된 것 같아요. 제가 꾸준하게 한 달마다 출연하면서 어떤 증권사 리포트를 읽어와가지고 구독자분들께 요거는 믿고 요건 거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에서 ESS를 위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확실하게 실적 개선이 이쪽에서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전기차 배터리 판매량은 감소한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업황을 보면은 리포트 꾸준하게 나옵니다. 배터리에 대한 판도가 바뀐다. ESS 부상에 2차 전지 반등을 기대를 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아쉬워했지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요거를 이해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봤던 부분들도 이해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과거 2022년, 2023년에 우리 LFP 안 한다. 우리 무조건 NCM 3원계 배터리하고 전고체 배터리로 완전 우리나라 전 세계 배터리를 쓸어버리겠다. 이런 포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 업계에서 한우물만 파서는 못 버틴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 멀티 포트폴리오. NCM뿐만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 이제 완성세 기업 중에서 NCM만 하는 기업 없고요. LFP랑 전고체 다 합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막 댓글로 우리나라 결국 2차 전지 이렇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댓글 달으신 분이 이제 없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좀 시대 변화를 수긍하고 그러신 분들이고 그래도 안타깝게도 전기차 배터리 판매 동향이 감소하는 것은 다 안타깝지만 그 이상으로 ESS 판매 금액이 증가하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1분기에 흑자 전환됐더라고요. 근데 완성셀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적자 전환됐지만 AMPC 받으면서 흑자 전환된 삼성 SDI도 있고 근데 이들의 이제 확정 실적을 보면 그냥 숫자만 보는 게 아니고 어디서 얼마 이런 걸 알 수 있게 됐는데 그 결과 실제로 ESS 수주로 이어졌고 이제 북미에서 데이터 센터 지으면서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ESS에 우리나라의 완성셀에서 만든 LF 배터리가 탑재가 되면서 실제로 이들이 발표하고 있는 실적에서 ESS가 차지하고 있는 파이가 점점 넓어지는 모습. 근데 여기서 그들의 계획과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우리 데이터 센터 더 지을 거다. 우리 중국산 안 쓸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좀 시세도 개선됐고 수급도 굉장히 개선됐고요. 제가 정말 엄청나게 기쁜 게 뭐냐면 한 1년 전쯤에 제가 그때 박사님하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차트를 3개 박스로 쪼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2023년 7월에 최고점 기록했을 때 그 다음에 2024년 상반기까지 지지하려고 했다가 이탈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2025년 상반기까지 줄줄 흘러내렸을 때 그 다음에 2차전지 대부분 바닥이 25년 4월인가 5월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 구간을 3등분으로 잘랐을 때 포스코홀딩스랑 삼성 SDI랑 LNF는 거의 두 번째 박스 돌파했습니다. 3층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그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2단계 박스까지 왔습니다. 물론 완전 중성주들은 여전히 3단계 박스 안에 있지만 중요한 거는 대형주니까. 근데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삼성 SDI 요 종목의 매물대를 보니까 현재가보다 높이 사신 분이 13%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를 보유하신 투자자가 100명이면은 손실 중이신 분이 13명밖에 없다. 그러면은 지금 한국증권TV를 구독하고 손본부장이 3년 가까이 2차 전지에서 울부짖어가지고 마음고생 심하셨지만 이제 수익으로 전환되신 분들이 87명이고 13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의 계획 그다음에 북미에서 ESS 더 짓는다고 데이터 세트 더 짓는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를 끌어주면은 나머지 13분도 행복하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차 전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캐즘을 좀 돌아 나오는 것 같은 느낌들 일부 기업들의 흑자 전환, 셀업체들 적자 축소되고 있는데요. 뭐를 좀 봐야 됩니까? 앞으로 이슈는 어떤 것들이에요? 네. 근데 우선 저는 ESS 그러니까 내가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면은 전고체 쪽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LFP도 하고 NCM도 하고 전고체도 다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LFP 같은 경우는 너무 변동성이 큰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하게 제가 LFP 관련 소재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종목을 몇 개 있는데 그 종목들을 조금 검색을 해보면은 1년 전에 발언을 해놓고 추가 뉴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판단이고 전고체 배터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한농화성이나 뭐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들을 네. 보면은 뉴스가 꾸준히 나옵니다. 근데 LFP는 뉴스가 안 나와요.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저는 만약에 저는 조금 매매를 나는 뭐 전문가 도움 필요 없다 이러신 분들 LFP 하셔도 되는데 나는 그래도 좀 재밌는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전고체 배터리 쪽. 그 다음에 나는 손절 못하고 손실 나면은 그냥 들고 갈랍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완성 셀이나 양극재, NCM 이런 쪽이 좀 괜찮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비중 확대 의견이시고요. 그 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셀 3사 가운데서는 사실은 SDI가 이번 장에서는 제일 부각됐고 맞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빼놓으면 안 되잖아. 네. 거기까지였는데 그죠? 네. 최근 이번 주 지난주 들어서 SK 이노베이션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볼 때 됐다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좀 큰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SK 온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좋은 뉴스가 하나 있고 나쁜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SK 온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의 전기차 배터리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신규 공급처가 생기면서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근데 보수적인 이야기 역시 다른 전기차 업체랑의 이제 전기차 사업 축소? 그래서 뭐 GM이나 뭐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벤츠였나? 제가 정확히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전기차사 후퇴한다고 했던 북미 자동차 기업들이 꽤나 있습니다. 포드 아니면 GM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다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SK온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어떤 유가 상승에 따라서 정제 마진에 대한 기대감이 올랐다가 오늘은 조금 다른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랑 궤를 좀 같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I 같은 경우 꽤나 좀 좋은 실적을 발표해 주는 와중에 SK온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SK온과 SK이노베이션이 잘 갈 거다라고 믿는 분들은 뭐 매매하셔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굳이 뭐 그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를 대체하지는 못할 것 같다. 네.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셀 업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SDI, 소재는 뭐 LNF, 추가적으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얘기되는데 대형주 가운데서는
종목 전략은 탑픽은 뭐예요? 일단 저는 LNF 보려고 네. 하고 있고요.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는 내가 매매를 좀 잘한다. 단기적 변동성 선호한다. 이러신 분은 삼성 SDI. 그다음에 저는 손절 절대 못합니다라고 하신 분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되게 맹점이 뭐냐면 삼성 SDI가 일간 변동성이 큰데 주가 수익비 더 낮습니다. 삼성 SDI가 주가 수익 비율이 65 정도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1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퍼가 높음에도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그만큼 LG 에너지 솔루션은 2차전 투자분들께서 이 종목은 믿고 투자해도 되는 종목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원래 사실 지금 제가 퍼가 65라고 말씀드렸지만 완전 바닥에 있을 때 15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북미에다가 ESS를 설치하고 투자하고 AMPC를 돌려받으면서 흑자 전환한 거 보면서 그다음에 북미 ESS 수요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제공할 수 있는 생산,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년에 200기가와트시를 계속 교체하거나 설치할 건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ESS가 50기가와트시니까 150이 남습니다. 그러면 삼성 SDI 이렇게 계산기 두들겨 봤을 때 그럼 이거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 소화 못하니까 우리도 북미 ESS 하러 가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북미 ESS 투자했고, 그 결과 AMPC 돌려받으면서 단기 순이익 전환되면서 거기에 전고체 모멘텀까지 얻으니까 삼성 SDI가 올라왔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 쪽에서는 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뭐 에코프로 BM, LNF 이렇게 네 가지 종목 들 수 있는데, 제가 포스코 퓨처엠은 저번 달에 말씀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를 말씀드릴 건데 이것도 좀 악플 예상이 됩니다. 왜요? 일단 저는 포스코 홀딩스가 너무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나쁘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은데, 사실은 포스코 홀딩스를 끌어올린 거는 포스코 홀딩스가 투자한 리튬 광산 지분 가치 상승 덕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실적 재무제표를 딱 열어보면은 뭐 매출 24% 증가했고, 근데 컨센서스 20% 상회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7,070억 기록했는데, 우리가 포스코 홀딩스를 잘 떼보면은 이제 철강 사업이 한 55%,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사업이 한 40% 정도 되는데, 여기서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예를 들어서 10%, 그 다음에 리튬 광산 지분이 뭐 30%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리튬 소재는 적자로 갑니다. 적자. 근데 적자폭이 준 건 맞아요. 근데 포스코 ENC랑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실적이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트레이딩 잘한 거죠. 이제 원료 떼와가지고 트레이딩을 너무 잘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염호 갖고 있는 포스코 아르헨티나의 지분 가치가 월간 기준 흑자 전환하면서 딱 이런 거죠. 그냥 포스코 주가만 보고 수급만 보고 실적 데이터만 보면은 너무 잘했는데, 포스코 홀딩스를 2차 전지주로 보면은 소소한 거죠. 그냥 투자는 원래 이제 지주사가 하는 게 투자니까 투자 잘했고 철강 잘했는데 2차 전지는 그냥 쏘쏘. 근데 워낙 주가 잘 가니까 포스코 홀딩스 매매하겠다라고 하신 분은 하시면 되시고, 에코프로 BM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봤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이제 더 이상 한 우물만 파선 안 된다, 다양한 우물을 파야 된다고 했는데 에코프로 BM이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에코프로 BM이 실적 재무제표 봤을 때 뭐 영업이익 뭐 117억 원 기록을 하면서 209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23% 증가했는데, 여기 잘 보면은 리튬 가격이 50% 급등하면서 약 40억 원의 환입금이 들어왔다. 요거는 괜찮은데, 컨퍼런스 콜에서 유럽에 대한 양극재 시장 확대에 대한 의지는 밝혔는데 LFP 양극재 투자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지금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LNF 날아다닐 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을 횡보한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정말 유럽 공략 잘해가지고 에코프로 BM이 실적 퍼포먼스 강하게 보여주면은 에코프로 BM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NF는 일단은 시가총액 대비해서 저는 양극재 중에서 실적 발표 제일 잘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이랑 에코프로 BM은 약간 쌍둥이 같습니다. 시가총액도 그렇고 발표 영업이익도 그렇고. 근데 LNF 같은 경우는 그들보다 영업이익도 한 2배가량 실적 발표 잘했는데 시가총액이 절반이 안 되면 약 4배 이상 저평가매도 갖고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뭐 퍼 기준으로 해도 LNF 같은 경우는 퍼가 120 정도 되는데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12개월 선행포가 300 정도 된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LNF 같은 경우는 LF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흑연에 대한 견제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이제 흑연 음극재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유럽에 대한 매출 확대가 증가됐을 때는 각각의 이제 네. 낙수효과 얻을 수 있는 포인트가 다양하니까 일단 저는 LNF 말씀드리지만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황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그 셀이나 양극재 대표 업체들에 대한 의견 주셨고 이거는 전고체 배터리인데요. 근데 전고체 얘기가 그 전에도 한번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 사라지고 몇 번 그랬잖아요, 그죠? 네. 이번에는 뭔가 좀 그때와 좀 다릅니까, 결이? 일단은 전고체 배터리 석 달 만에 다시 돌아왔고 네. 오늘 토픽은 대주전자재료가 아니지만 제가 정말 좀 뿌듯한 게 제가 올해 들어서 대주전자재료를 가장 먼저 발언한 사람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당연히 경제TV 보시겠지만 저도 방송 활동하면서 TV를 많이 보는데 대주전자재료를 언급하신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주전자재료를 가장 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제 뭐 자랑 잠깐 해보자면은 네. 아마 1월 말이었습니다. 제가 대주전자재료 말씀드릴 때가. 근데 그때 전고체 배터리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사실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실적 가시화가 엄청 빨라지진 않았지만 여전히 그 모멘텀은 있지만 약간 반도체랑 다르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고맙게도 순환매가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대형주 강세 보일 때 중소형주 소부장으로 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갈라다가 삼성전자 SK에서 강하면 다시 되돌아오고 근데 삼성전자 SK에서 안 강하면 중소형주에서 놀고 근데 2차 전지는 꽤나 조금 규칙적으로 계속 대형주랑 중소형주 사이에서 수급이 돌아주는 것 같아서 저는 투자를 해보려고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뉴스 나왔더라고요. 배터리 패권 이제는 속도와 범위 싸움이다. 옛날에는 그냥 에너지 밀도와 가격이 기준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약간 반도체에서 A식 반도체처럼 그 산업과 그 기업이 원하는 제품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즘 어떤 니즈가 강한 게 저는 뭐 반도체에서는 뭐 광섬유도 될 수 있지만 우주항공이란 로봇인데 우리가 우주항공이란 로봇에서는 뭐 거기에 들어가는 뭐 소재 만드는 뭐 기업들도 있겠지만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로봇과 우주항공에는 당연히 전고체 배터리를 넣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조금 네. 단기적인 움직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전고체 배터리를 오늘 다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체도 뭐 그동안에도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로봇 모멘텀으로 조금 더 가시화가 된 거고요. 여전히 전기차를 봐야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보통은 뭐 이수 스페셜티, 그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 뭐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네. 오늘 전고체 관련해서 관련하는 기업들은 다른 기업이네요. 네, 이미 제가 네. 제가 소개드렸던 종목들은 소개 안 드리고 박사님께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정확합니다. 저희가 뭐 이수 스페셜케미컬, 뭐 한농화성, 레이크 머티리얼즈, 대주전자재료를 제가 1월달에 소개를 드렸고 네. 그 종목들 다 시세 나와서 날아갔으니까 그 뒤를 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 일단 미코랑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시세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 종목들을 좀 매매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는 제가 첨보 말씀드릴 거고 네. 그 뒤에 이제 탑픽을 말씀드릴 건데 첨보랑 제가 말씀드린 탑픽 같은 경우는 한 2주나 한 달 정도 이제 분할 매수해가지고 수익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미코라는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 미코 좋아하시는군요. 미스코리아 네. 네, 미코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미코를 보면 이제 보통 보면 반도체 소재 기업이나 세정. 네,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네, 많이 이제 네. 2차전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요 미코 같은 경우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및 이제 세정 서비스가 본업인데 이 고체 산업을 연료 전지랑 산업용 보일러 등의 사업을 추가하면서 2차전지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2023년에 전고체 전지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겠다고 발표했고 추가적으로 그 대표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보통 어떤 관련 종목들 강세에 보이면 이제 특징주를 모아주는 그런 뉴스를 보면은 산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용 고체 전해질 상용화를 추진하면서 특허를 확보했다는 게 저는 그래도 이 기업들은 뭐라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고요. 본업은 다행히도 재무제표 보면은 솔직히 2차 전지 중소형 소재 기업들은 정말 재무제표가 박살난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형주랑 완성셀들은 뭐 적자가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찍혔다가 다시 이렇게 흑자로 돌아오거나 그랬는데 2차 전지 소재 소위 우리 2차 전지 하겠습니다라고 발표했던 소부장들은 재무제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미코 같은 경우는 본업이 반도체이다 보니까 연간 실적 흑자 꾸준하게 유지해주고 있고 미코 하이테크라는 세라믹 제조 장비 기업을 흡수합병하면서 이 기업이 좀 단기적인 변동수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미코부터 봤고요. 그러니까 미코를 좋아하셔서 전고체 쪽에 또요. 그다음 두 번째 종목으로는 덕산테코피아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도 오늘 시세가 나와버려가지고 눌림목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집본 올라온 시점에서는 눌림목 공략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OLED 소재 기업입니다. 그래서 OLED 소재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선익 시스템이나 뭐 덕산 네오로스 이런 종목들 수 있는데 이제 덕산 네오로스의 이제 친척입니다. 덕산테코피아인데 OLED의 핵심 구성 요소인 뭐 재료, 반도체 전자재료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전고체 배터리로 분류가 된 이유가 글로벌 전고체 배터리 및 반도체 특수가스용 이제 해외 생산 기지를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재무제표는 미코보다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파인 케미칼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캐시카우라고 한다면 꾸준하게 영업이익이라든가 뭐 당기순이익 기록하면서 이렇게 유보율을 꾸준하게 올려준다든가 이런 수준을 보여줘야 이제 캐시카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 이 리포트를 작성하신 분이 이 파인 케미칼 사업이 캐시카우라고 하니까 저는 뭐 부정은 안 하겠지만 실적 봤을 때는 캐시카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덕산 일렉테라라는 자회사를 중심으로 이제 전기차 및 ESS 시장을 통해서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오늘 시세 봤을 때는 이미 좀 윗꼬리가 나와 있고 수급동에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의 순매도세가 나왔으니까 이제 거래 대금은 실려 있으니까 매매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편집본 확인하시고 새로운 눌림목 만들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 들어올 때 그때 봐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세 번째로는 첨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첨보도 전고체하고 뭐 이렇게 있어요? 첨보 같은 경우도 약간 옛날에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한농화성이랑 비슷하게 시작을 했는데 약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의욕은 그들보다 조금 떨어진 모습? 하지만 제가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과 한농화성,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전고체 배터리 중심에 있고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들은 이제 그들의 뒤에 있는 종목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는 좀 첨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2016년에 중대형 리튬 이온 전지 핵심 소재 상용화로 완전히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었었고 2025년 말에 나온 리포트 보면은 전해질 강자로 평가되는 첨보가 전고체 배터리까지 노린다. 그래서 충북 청주에 이어서 새만금 산업단지 대규모 공장을 건설할 건데 일단 이 새만금의 공장을 짓게 허용했을 때 지을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제 손을 이제 첨보가 든 거죠.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근데 착공했을 때는 이 용도를 이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4세대 전고체 전지형 소재 개발을 진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약간 대주전자재료 같은 거죠. 새만금 단지에 아직 그냥 계획만 받고 있는 상황인데 새만금 단지에 분명히 이제 공장들이 들어설 거고 거기서 이제 첨보가 공장을 지으면 그 공장에서는 전고체용 소재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기다렸다가 우리가 원하는 리포트가 나오면 슈팅이 나올 거고 뉴스가 안 나오면은 그냥 약수익 걸어서 마무리하면서 다른 종목으로 보면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생각보다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을 오늘 소개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첨보까지 얘기했고요. 다음 오늘의 탑픽입니다. 저는 M+ 말씀을 드리려고. 장비업체 아니에요? 원래 M+? M+ 이제 2차 전지 조립 장비인데 약간 저는 포스트 CIS라고 말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은 완전히 약간 포스트 특집 같은데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요 종목들은 이미 다 말했고 말씀드린 거를 또 말씀드리면은 우리 구독자분 안 좋아하시니까 내가 이건 이미 매매했어. 그러면은 요 종목들을 매도하고 나왔을 때 약간 비슷한 테마이면서도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을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방송을 좀 준비했고요. M+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조립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고 SK 이노베이션이나 뭐 중국의 완샹 EV에 납품을 하고 있고
장비주들은 그나마 2차 전지 소재 부품 중소형주들은 실적이 정말 박살이 났는데 2차 전지 장비 기업들은 실적이 견조합니다. 그 중에서 뭐 CIS나 PNT 들 수 있고요. CIS랑 PNT를 제외한 장비주 중에서 가장 실적이 견조한 종목은 엠플러스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 조립 장비 원래는 이제 파우치나 각형 리튬 이온형 극형 이제 전극 공정 장비 그를 만들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 장비를 2024년부터 글로벌 고객사 파일라인에 공급을 하고 있고 리튬 메탈 배터리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전극 제조 장비까지 해가지고 라인업을 확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낙수효과를 얻을 거다. 근데 절대적인 실적치는 PNT랑 CIS 대비해서 밀립니다. 근데 PNT랑 CIS는 거의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났기 때문에 그 뒤를 줄 수 있는 종목은 엠플러스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은 시장 상황 때문에 조금 음봉 나오면서 차익 나왔지만 외국인 순매수 들어왔고 21선이 따라오고 있으니까 아마 지금 이 편집본 받아보실 때는 좀 엠플러스 공략하기 좋은 시점으로 보인다 판단돼서 오늘 탑픽 엠플러스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는 참 못 가고 있습니다. 이 장에 그죠? 네. 물론 못 가는 게 바이오뿐만은 아니지만 바이오가 나랑 눈에 띄니까 그죠? 네. 바이오가 못 가는 게 눈에 띄고 답답한데 천당 때문입니까? ABL 때문입니까? 확실하게 어떤 제가 반도체나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은 막 어깨 막 하늘 높이 올라가면서 연전연사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말씀드릴 때는 쪼그라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우리 구독자분들께 기대감을 드릴 수 있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런 뉴스 있으니까 우리 버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런 뉴스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다 보고 있는데 그때 제가 제약바이오랑 기준금리랑 뭔 상관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박사님과 저랑 답변 드렸고 네. 지금도 제약바이오가 기준금리 FMC 기준금리랑 BOJ 기준금리 발표했을 때 약간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기준금리 동결되면서 그 뒤에 연준 의원들의 투표 방향이라든가 그다음에 향후 연준 이제 캐비너 씨가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이 네. 돼도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꼭두가시 아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나는 연준의 독립성대로 갈 거다라고 했고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이제 전쟁 나오면서 원유 유가가 이제 물가 상승 압박을 주면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오늘도 이제 금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우리나라 하는 총재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다음 미국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를 둘러봤을 때는 부정적인 뉴스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코스닥 제약바이오가 외국인 순매수가 일부 들어왔었는데 그 이유는 워낙 낙폭과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오늘 보니까 IT 전기전자랑 2차 전지 제약바이오가 시소 싸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전기전자가 쫙 밀릴 때는 제약바이오랑 2차 전지가 같이 올라가다가 이제 여기서 단기 차익 나와가지고 반도체로 들어가면서 키 맞추는 상황. 그래서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일정 매매가 되시는 분들은 일정 매매 관련주 매매하시고 내가 일정 매매를 못하는 분들은 실적 나오는 종목 위주로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제약바이오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 사실 15개 안 된다라고 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15개 위주로 보시면 되고 만약에 제가 저번에 실적 잘 나온 종목들 해가지고 뭐 삼성바이오스나 셀트리온 매수해라 라고 말씀드렸던 분들도 만약에 4월 16일 기준으로 삼성바이오스 매수하셨어도 지금 한 마이너스 4%, 그 다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추세를 돌렸는데 약수익권이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여전합니다. 좋은 뉴스는 두 가지가 있던데 이것도 복지부에서 이제 약간 성장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AI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에 투자한다라는 뉴스를 봤는데 저는 이런 뉴스가 나와서 제약바이오에 투자한다 요거에 그치면 안 되잖아요. 세부 내역을 봐서 어느 섹터에 얼마 투자하는지 그거 다 보고 왔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AI랑 반도체 쪽에 이제 그렇죠. 기금이 맞아요. 들어가고요. 네네. 그 다음에 2차 전지 제약바이오순 그 기금 형성에서도 제약바이오를 제일 조금 지원하더라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나마 이제
업황 리포트가 나왔는데 글로벌 협력이 중요하다. 제약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힘준다. 이런 제목인데 이게 뭐냐면 글로벌 빅파마랑 우리나라 빅파마, 그다음에 우리나라 오픈 이노베이션 기업, 외국 이노베이션 기업들이 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은 대웅제약이 미국의 바이오텍 기업인 제너럴 프록시미티랑 MOU 체결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중국의 아틀라틀 이노베이션과 그다음에 노브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한국에 이제 투자했다 밝혔고 아직 대상은 안 정했고요. 그다음 일라릴리랑 로슈 같은 경우도 일단 보건복지부랑 양해각서만 체결해 놓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발굴할 종목이 능력이 있다고 하신 분들은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 종목들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그런 것들이 안 된다라고 하신 분들 여전히 CDMO나 바이오시밀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약손실권이지만 그들의 실적은 견조하게 나올 거니까 그 부분만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약 바이오가 못 가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반도체, AI, 전력 이런 쪽이 너무 좋으니까 그죠? 네. 뭐 굳이 여기서 제약 바이오 그치? 네.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잘 안 오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도 있는 거고, 삼천당 제약을 둘러싼 사실 지나친 쏠림이 있었고, 알테오젠, ABL 바이오 이런 또 이 기술 수출도 기대만 못하고 옛날 같지 못하고 그죠? 어떻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좋은 거를 일부러 찾지 않는 이상 별로 좋지. 그렇다고 뭐 이게 숫자가 팍팍팍 그죠? 찍히는 그런 업도 아니고, 또 삼성바이오록스는 파업 얘기도 있어요. 이건 또 아직 마무리 안 된 거죠, 그죠? 네. 일단은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봤을 때 정말 삼성전 이제 반도체랑 2차 전지에 사실 좋은 뉴스밖에 안 나오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안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오르면 선반영됐다라고 투자분들이 인정을 하는구나. 근데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는데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은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이제 어떤 제가 섹터에 대한 소개를 드린 것도 있지만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도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고, 일단은 제가 대형주 말씀드릴 때 뭐 삼성바이오스, 삼성에피스 홀딩스, 셀트리온, 알테오젠, 삼성전자, ABL 바이오를 말씀드리면, 일단 삼성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더 나아가는 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근로를 안 해가지고 약을 안 주면 이 약을 받아서 판매를 해야 되는 기업들이 우리한테 안 준다는 거죠. 우리한테 위탁 생산을. 그래서 이게 더 넓게 보면은 삼성 바이오스가 그냥 약을 안 만들어서 얘네한테 대금을 수령 못하는 게 아니고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져서 지금 우시바이오로직스를 턱끝까지 쫓아왔는데 다시 격차가 멀어진다든가 이런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에피스 같은 경우는 실적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 증가했다라고 하면서 마일스톤 수령했다라고 하는데, 뭐 제가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아니고 왜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13% 나왔는데 에피솔딩스가 못 가지라고 했더니 잘 보니까 파이프라인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피솔딩스 이제 분할돼서 나올 때 대표께서 우리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이제 삼성 바이오스는 CDMO, 우리는 신약 개발로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지가 넉 달이 지났는데, 이거는 저는 뭐라고 평가할 건 없습니다. 네. 분할되고 몇 달 지나서 파이프라인 몇 개 생겨야 되냐, 이거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몇 달 만에 후루룩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제약바이오 연구개발 네. 그렇게 쉬우면. 근데 그러니까요. 이제 투자분들께서는 한 4달이나 지났는데 파이프라인이 2개밖에 없어? 이것 때문에 약간 실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게 맞다 아니다, 네 말이 맞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투자분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실적도 괜찮게 나왔다면서요. 네. 뉴스가 2가지가 나왔는데 이 2가지가 나왔을 때는 안 움직이다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스를 막 울부짖을 때, 아니 삼성바이오스는 포가 40이고 셀트리온은 30인데 누가 제약바이오를 포 갖고 투자하냐 막 이렇게 울부짖었는데, 결국 만약에 어떤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뉴스보다 이들의 실적을 훼손시키거나 이들의 실적을 증명하는 뉴스가 나와서야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이제 진짜 CDMO랑 바이오시밀러 기업은 어떤 기술에 대한 기대감보다 진짜 재무제표로 움직이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알테오젠이랑 에이벨바이오랑 삼천대왕제약은 그런 거죠. 그냥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에 대비해서 실적이 못 나와서. 그래서 이제 에이벨바이오한테 원하는 것도 연간 뭐 영업이익 2천억, 그다음에 뭐 알테오젠도 뭐 원하는 영업이익 뭐 4천억 요런 순이면 제가 봤어요. 보통 보면은 이게 공급 계약하면은 마일스톤으로 한 200억, 300억 수령하니까 연간 영업이익 2천억을 채우려면은 마일스톤을 10번을 수령을 해야 되는데 마일스톤이 이제 한 3년 주기로 들어오니까 그러면 기술 수출한 파이프라인이 20개인데야 그들이 돌아가면서 마일스톤 수령해야 연간 영업이익이 2천억이 넘을 건데 지금도 알테오젠이 영업이익이 한 4천억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뭐 2천억대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생각보다 기술 수출이 안 된다. 근데 이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테오젠은 대기하고 있는 기술 수출이 뭐 10개 회사, 11개 회사인데 이들이 그냥 우리 SC 제형 기술 쓰세요. 이렇게 띡 주는 게 아니고 6개월 동안 우리 SC 제형에 대해서 먹칠 안 할 수 있을 정도로 얘네 품질을 갖췄는지 이런 걸 하고 있다 보니까 솔직히 기술 수출 뉴스가 자주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맞네. 손본부장 이야기가 맞네. 그러면 이제 주가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른다는 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이분들께서는 알테오젠이랑 에이비엘 바이오한테 기대했던 게 정말 한 달 단위로 마일스톤 계속 수령해가지고 연간 영업이익을 2천억, 4천억 이상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투자를 했는데 그렇게 못한다. 근데 그렇게 못한 이유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게 공감이 안 되니까 매수를 못한다. 그래서 저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박스권 내부에 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적금 넣듯이 계속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ABL 바이오보다는 알테오젠 손을 들 거고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저는 삼천당 제약한테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생각이 없는데 팩트만 말씀드리니까 부정적인 겁니다. 제가 저번 제약바이오 영상 찍을 때 제일 많이 봤던 댓글이 손본부장 계산기 고장났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삼천당 제약에서 그 7조라는 수치의 근거를 알려줬으면 뭘 근거로 이렇게 나왔는지 알려줬으면 제가 수긍할 텐데 안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기자 간담회 해가지고 전문가라는 분이 이런 근거로 산출됐습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제가 또 믿었을 텐데 안 말했고 그분 신상도 모르고 그 신상 확인했더니 전과자고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전과자는 그런데 나와서 발표하면 안 되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닌데 적어도 이분들이 말하는 거를 믿을 수 있냐라는 부분들이고 그 삼천당 제약의 급락을 가져다 줬던 주가 조작서를 작성했던 블로거 구독자가 627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우리 경제TV 보면은 실시간 라이브로 시청하신 분들이 큰 채널은 5,000명, 6,000명이고 우리 한국증권TV도 조회수 영상이 3만 회가 나오는데 그런 분들도 주가 조작을 못 하는데 그 구독자 627명인 블로그가 이거 주가 조작이다라고 썼다고 이게 이렇게 무너진다고 저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도 삼천당 제약을 제가 3번째 말씀을 드린 동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팩트에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3달이나 시간이 지났으면은 불성실 공시로 지정이 될 정도면은 뭔가 자료가 나와야 된다. 우리 아니다. 뭘로 이렇게 계산했고 우리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개인 투자분들 손절하고 있고 기관 손절하고 있고 그 물량을 외국인 투자가들이 받고 있으니까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이 삼천당 제약을 얼마에 갖고 계신지 몰라요. 근데 뭐 90만 원에 갖고 계신 분들이 11%, 그 다음에 80만 원과 60만 원 사이는 다행히 얇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50만 원대가 이제 반등했구나 하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50만 원대에 매수하신 분들은 만약 50만 원 넘어서 60만 원이나 70만 원 도착했을 때 제가 원하는 근거가 없으면 좀 비중 축소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네. 있고요. 만약에 제가 말했던 뭐 손본부장 뭐 이렇게 되게 세게 말고 다니던데 우리
비만 당뇨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 시장 규모 이 정도 보고 있고 우리가 이 정도 파이 가져갈 거니까 이 정도 말한 거다. 이게 만약에 60만 원, 70만 원 도착했을 때 이게 나와 있으면 홀딩하시고 안 나오면은 비중 축소 관점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바이오는 또 특징이 그 학회 모멘텀이 이제 주기적으로 그죠? 그렇습니다. 치면서 뭐 이전만큼 못하지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AACR은 관심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별로 그죠? 영향 없이 지나간 것 같고 이제 바이오 이제 시장 전체 영향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아스코는 뭔 학회고 언제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선 아스코 같은 경우는 임상 종약회라고 부르고 이제 글로벌 3대 암학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AACR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AACR 관련 종목으로 매수를 했다가 한 10에서 15% 수익을 봤는데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행사가 4월 달에 열리기 때문에 제가 3월 달 녹화 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3월 달에 녹화하고 4월 16일에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말씀드리고 그때 바이오시밀러 말씀드리면서 다음 녹화 때는 아스코를 하겠다 이렇게 사전 예고를 해드렸는데 그 3월 달에 말씀드리고 나서 실제로 저는 AACR 관련 종목들을 매매해서 한 10에서 15% 수익 보다가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때 이제 전쟁이 터졌습니다. 3월 28일에 터져가지고 이제 관련 종목들 우르르 밀리다 보니까 이제 팔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제 한 2주나 3주 지나면서 시장 안정화 찾으면서 그때가 이제 AACR 시작 1주 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 5% 오르다가 초록 발표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밀렸는데 아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적 리스크가 안 터진다라는 과정이 있으면은 이제 행사가 5월 29일부터니까 전 충분히 좀 공략할 시간 3주 가까이 있잖아요. 3주 가까이 있으니까 지금 매수하셔가지고 2주가량 보유하다가 이제 행사 시작 일주일 전부터 슬슬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가려고 오늘 아스코 준비했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아스코는 이번에 이제 주로 어떤 기업들이 가고 이슈가 뭐예요? 뭐 암학회이긴 하나, 그죠? 네, 이번에 이 아스코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한 11개 기업이 참여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시가총액 1,000억 원이 안 되거나 관리 종목은 뺐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례 상장으로 해가지고 보유하는데 문제 없는 종목들로만 예. 4종목을 갖고 왔는데 그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도 제가 팩트를 말씀드릴 거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티움바이오 보려고 하고 있고요.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제 연구 개발 기업인데 2019년에 코스닥에 특례 상장을 했기 때문에 2026년 현재는 보유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 아스코에서 먹는 면역항암제 토스포서팁과 키투르다 병용 임상 2회 이상에 대해서 업데이트 결과를 발표할 거고 이 고현실 티움바이오 부사장께서 연내 기술 이전을 최소 한 건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고현실 티움바이오 부사장께서 제약바이오 전문 인력이 아니고 경영 전문 인력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은 반만 믿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나마 이 아스코를 제외한 모니터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고현실 부사장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연내 기술제 한 건에 해당할 수 있는 게 아마 자궁 내막증 치료제인 메리골릭스 이제 TU2670이라는 파이프라인인데 이 TU2670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기술 이전으로 이루어질지는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뉴스가 왜 났냐면 이제 고현실 티움바이오 부사장이 4월 29일에 발언을 하면서 이 종목의 시세가 나와 버렸습니다. 시세가 나온 다음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단기 차익이 나오고 있는데 음봉인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그러니까 개인이 차익을 한 거죠. 개인이 차익을 하고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일정 맞춰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네. 두 번째로는 GI 이노베이션 볼 건데 GI 이노베이션 은근히 좀 유명한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경제방송 보면은 제법 좀 소개를 해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2017년에 융합 단백질 기반 신약 연구개발 전문기업 설립됐는데 2023년에 특례 상장했기 때문에 제일 오래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이 종목도 면역항암제 GI101을 개량한 101A에 대한 구두 발표에 나서고 단독으로 투여한 결과랑 키투르다랑 같이 투자한 두 가지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고 있고 이 기업은 그나마 조금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에 GI101을 중국 심시어에 판권을
기술 이전했고요. 그 다음에 알러지 치료제 GI301은 2020년에 유한양의 기술 수출했고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추가적으로 기술 수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우려먹을 수 있는 사골 기업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제가 세 번째 종목으로 이뮨온시아를 갖고 왔는데 이뮨온시아. 네, 이뮨온시아랑 GI 이노베이션을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가장 변동성과 리스키한 종목을 앞에 소개드리고 가장 안정적인 종목을 뒤에 탑픽을 소개드리는데 순서 바꾼다고? 네, GI 이노베이션 여기 다 해놓고? GI 이노베이션 3등. 네, 그러니까 순서를 그렇게 네. 네, 우선순위를 그렇게 네, 매기라. 이뮨온시아를 좀 앞으로 빼겠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솔직히 이뮨온시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뮨온시아한테 최근에 좀 실망을 해가지고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항체 기반 면역 항암제 개발 전문 기업이고 2025년에 이제 특례 상장을 했는데 뭐 면역 항암제 파이프라인도 몇 가지 갖고 있고 이번에 아스코에서 면역 항암제 IMC-002에 대해서 유방암 임상 1비상 중간 결과를 발표할 건데 여기까지 다 좋게 말씀드렸고 이뮨온시아 저는 이뮨온시아로 수익을 받습니다.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받았어요. 근데 이뮨온시아 투자 포인트가 파이프라인 있고 기술 이전을 하기 때문에 뭐 기술력도 있지만 최대 주주가 유한양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 이슈가 없을 거다라고 투자를 했어요. 근데 물론 그것 때문에 매도를 한 건 아니지만 시세가 나왔으니까 매도를 한 건데 매도하고 다시 볼까 이렇게 제공력 타이밍을 봤다가 급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급락하지? 봤더니 유상증자를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주가 유한양행인데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네. 상장 1년도 안 돼서. 근데 확실하게 하나솔루션은 너무 유명하다는 종목이다 보니까 주주들이 반발했는데 이뮨온시아는 조용하더라고요. 근데 이뮨온시아가 이제 운영 자금을 유상증자했고 유상증자 비율도 0.2이기 때문에 엄청 많이 하진 않았다. 그다음 신주 배정 기준이 3월 17일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갔습니다. 유상증자 뉴스는 다 반영이 됐어요. 근데 또 기분 나쁜 뉴스가 나왔습니다. 주요 주주 유한양행이 이뮨온시아의 신주 인수권을 장외 매도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목만 보면은 기분이 나쁘죠. 근데 이미 유한양이 이뮨온시아의 지분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뮨온시아의 지분을 확보할 필요 없다는 결정 판단이 든 거죠. 이제 지분 50% 넘게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도 한 주당 484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뭐야 유한양행 이뮨온시아의 끈을 놓는 건가 혹은 유한양이 돈 필요한가? 왜 이거 지분을 팔았지? 라고 두 가지 음모론이 생길 수 있는데 잘 보니까 이미 지분도 66%니까 더 확보할 필요 없고 그다음 한 주당 484원에 팔았으니까 엄청 큰 돈도 아니다. 이렇게 보도록 할 건데 일단 뭐 투심이라는 거는 있는 거니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티움바이오, 이뮨온시아, GI 이노베이션 이런 순이고요. 한 기업이 더 있는데 온코닉 테라피틱스? 네, 마지막 탑픽은 온코닉 테라피틱스 말씀드릴 거고요. 이 종목은 최근에 경제TV에서 언급이 되다가 좀 잊혀진 지 한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경제TV에서 어떤 전문가분이 말씀하셔가지고 저런 종목 있었네? 하고 있다가 저 좋아 보이네? 언제 살까 하다가 이게 아스코 검색을 하다 보니까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우리 구독자분께 탑픽으로 말씀드려야겠다라고 판단돼가지고 좀 소개를 드려갑니다. 2020년에 설립이 됐고 2024년에 코스닥에 특례 상장했기 때문에 보이는 문제가 없다. 이 기업이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재무제표가 제일 좋습니다. 흑자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예 신약 개발만 하고 있는 기업은 실적 변동폭이 너무 크죠. 변동폭이. 근데 본업을 하면서 일부로 신약 개발하고 있으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기업이 팔고 있는 가장 유명한 약이 위식도 역류성 질환이라고 해가지고 자큐 보정을 팔고 있더라고요. 저는 약국 가서 종종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유명한 건 사실 K캡이죠. 그 다음에 팩스쿨로, 대용자기 팩스쿨로. 그래서 물론 시장에서는 K캡이랑 팩스쿨로가 워낙 많이 팔리지만 자큐 보정 같은 경우도 온코닉 테라피틱스의 이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는 든든하게 좀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 아스코에서 항암 신약 후보 물질인 네수파립의 소세포 폐암 및 췌장암에 대한 효과를 임상 데이터를 공개한다. 이렇게 아스코 참여한다. 이렇게 뉴스가 나와 있고요. 추가적인 모멘텀 같은 경우도 자큐 후보가 중국이랑 일본에서 판매가 되면서 로열티 수익이 가시화될 거다. 이런 뉴스가 있고 기술적 분석 보더라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지금도 보면은 21선과 61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과매도권이죠. 과매도권이면 반등 나올 수 있다.
아랫단에 121선에서 닿으면서 밑골이 달리면서 반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정말 타픽답게 움직일 것 같다라고 판단돼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스코 2026이 5월 29일, 6월 2일, 5월 말입니다. 그때쯤에는 이제 바이오들이 좀 뭔가 좀 이슈가 움직이지 돼가지고요. 않을까 네, 움직이지 않을까는 잘 모르겠고 움직였으면 좋겠다.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기대로 아스코 이야기를 미리 좀 했습니다. 네모경제 손여러 본부장님 오늘 함께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